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브루스의 어린 시절 친구인 마르타는 불행히도 사고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브루스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고 저에게 그녀를 돌보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저는 손님방을 정리하며 마르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을 청소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브루스와 마르타가 주고받은 편지 모음이었습니다. 500통이 넘는 편지들은 그들의 50년에 가까운 얽히고 설킨 관계를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브루스가 마르타에 대한 그리움, 헌신, 그리고 사랑을 쏟아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글은 친밀함과 얼정으로 넘쳐났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제 심장은 충격과 깨달음이 뒤섞인 채로 요동쳤습니다. 제가 한때 견고하고 만족스럽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은 사실 처음부터 금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브루스가 마르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거실에 조용히 앉아 그가 마르타의 휠체어를 밀며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학자의 분위기를 풍기며 지적인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다리에 깁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우아함을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이 완벽히 어울리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편지들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70세에 가까운 존경받는 교수인 제 남편이 이런 배신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재능과 인품으로 칭송받는 예술가인 마르타가 수십 년 동안 기꺼이 다른 여자의 역할을 맡아왔을 거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브루스의 미소는 제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치며 말했습니다. 얘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손님방 준비는 다 했어. 저녁은 준비됐어. 그 차가운 무관심, 명령조의 목소리. 그는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항상 이랬습니다. 불평등한 관계. 브루스는 명령하고 저는 따랐습니다. 그는 마르타에게 보이던 미소를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할 때는 따뜻함도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구뿐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몇 시간을 앉아 생각하며 제가 항상 외면하려 했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간이니까요. 감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20살에 브루스와 결혼했습니다. 48년, 거의 반세기 동안 저는 이 남자와 이 가정을 위해 제 자신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 돌려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브루스는 더 깊이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태도야. 예의가 없는 거야. 휠체어에 앉아있던 마르타는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며 희미하지만 분명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러더니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루스, 혹시 데비가 나를 돌보는 걸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 난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브루스는 즉시 짜증을 거두고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마르타. 내가 불편하겠어. 데비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주부잖아. 하루 종일 할 일도 없는데 당연히 기쁘게 도와줄 거야. 저는 거에 웃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제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브루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이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남자를. 그리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의무, 매력, 지성. 그 모든 겉모습이 벗겨지고 추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혐오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루스, 마르타를 돌보고 싶으면 너 혼자 해. 난 내가 부탁할 의무도 책임도 없어. 그리고 할 말이 있어. 우리 이혼해.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브루스는 마치 제가 그를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브루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완벽히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어. 난 이혼을 원해. 지금 당장. 60년이 넘도록 저는 순종적인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고 그의 기대를 저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은 브루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데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르타 돌보는 게 불만이었어. 싫었으면 그냥 말했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과 함께 제가 이성을 잃었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어 제가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마치 내가 잔인하고 이기적이어서 이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브루스의 태도에 마르타는 즉시 연민을 자아내는 표정을 지으며 눈에 가짜 후회의 빛을 담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다리를 다치지만 않았어도 두 분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요. 브루스는 그녀를 향해 안심시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랑 아무 상관없어. 데비가 그냥 나이 들어서 또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녀를 돌보고 싶지 않다면 알겠어. 간호사를 고용할게. 마르타를 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는 휠체어를 돌려 마르타를 문 쪽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했던 말이 단순한 투정에 불과했던 것처럼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루스, 법원에 갈 시간 좀 내. 우리 이혼 서류를 접수해야 하니까.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어. 하지만 브루스는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소중한 마르타와 함께 걸어나갔고 저를 마치 사소한 존재처럼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브루스와 마르타가 주고받은 수십 년간의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챙긴 뒤 근처의 한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이혼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제 증거를 검토한 뒤 만약 증거가 확실하다면 브루스가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무실을 떠날 때쯤 저는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루스는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처럼 냉혹해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에디와 산드라는 각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번창하는 경력을 쌓고 가족을 이룬 그들이 이혼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브루스가 이혼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저는 굳이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뒤 초안이 작성된 이혼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에디와 산드라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에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왜 갑자기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차가운 파도가 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수 키운 아이가 이제는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산드라도 곧 말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힘들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오래 살고도 이제 와서 아빠를 떠나겠다고 한다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이혼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브루스와 제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그는 분명 마르타와 결혼할 것이고 진실은 결국 드러날 테니까요. 차라리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와 마르타는 수십 년 동안 불륜 관계였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야. 저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성껏 키웠고 그들이 제 편에 서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에 분노해 줄 것이라고, 브루스와 마르타의 뻔뻔함을 비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에디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랑 마르타 이모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두 분은 그때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두 분을 갈라놓았던 거예요. 마르타 이모는 결혼도 안 하고 아빠를 기다렸잖아요. 아빠가 아직도 이모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산드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자 친구들이랑 가까이 지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잖아요. 아빠가 사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아빠랑 처음부터 잘 맞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엄마랑 결혼한 것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녀는 마치 저를 동정이라도 하듯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빠랑 마르타 이모는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에요. 엄마를 배신한 적도 없어요. 이런 걸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요. 만약 제가 브루스의 편지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브루스와 마르타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사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40년간 얽히고 설킨 감정들, 40년간 함께 보낸 휴가들, 40년 동안 브루스는 제게 꽃 한 송이도 사주지 않았지만 마르타에게는 선물 공세를 퍼부었던 그 시간들. 그는 제 취향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르타의 취향은 손바닥 보듯 겉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브루스와 마르타 사이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두에게 숨겨왔던 비밀이라고요. 제 아이들조차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디와 산드라를 번갈아 바라보며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디가 먼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에게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빠는 존경받는 분이고 마르타 이모는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두 분의 인격을 믿어요. 절대 선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에디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드라가 빠르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괜히 별일도 아닌 걸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때가 아니에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생각하라고요. 이혼 같은 건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고통스러웠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이건 훨씬 더 끔찍했어요.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운 건가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을 쏟아부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서서 저를 모욕한 남자를 옹호하고 있다니요. 제 얼굴에 드리운 분노를 본 에디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애쓰며 마치 고집센 아이에게 말하듯 지나치게 참을성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요. 속상하시겠죠. 하지만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엄마는 직업도 없고 세상과 단절된 지 오래됐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요? 산드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아빠 덕분에 편하게 살았잖아요. 일할 필요도 없었고 돈 걱정도 안 하셨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시는 거예요? 편하게 살았다고.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망한 커리어를 가졌었지만 브루스의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머물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는 그들을 키우는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쯤엔 손주들을 돌봐야 했고요. 학교 등하교를 시키고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하루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6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뿐이었죠. 단 한 번도 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제 희생이 인정받고 감사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사랑이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편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무슨 호사인가요?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끼니를 준비하는 게 무슨 특권인가요? 40년 동안 저는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도 콘서트를 간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겉으로만 꾸며진 하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녀들은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자신이 너무 심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는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마르타 이모를 돌보는 게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간호사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세요.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사셨잖아요. 이웃들이 엄마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 정말 원하세요? 수군거린다고요? 그들은 제가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에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이 일을 끝내요.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고요. 제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드라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엄마, 저도 마르타 이모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엄마가 아빠는 신경 안 쓰더라도 저를 생각해서라도 이모한테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아빠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브루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손에 전화기를 쥐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옳든 그르든 항상 제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가 또다시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평생 사랑하지 않았던 남자에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저를 그림자처럼 취급했던 남자에게 사과하라고요. 그는 마르타와 함께 세상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이 집안에 갇혀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전히 제가 고개를 숙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 제가 평생 사랑을 쏟아부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각자의 삶을 꾸린 순간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 되면서 집에 머물렀던 엄마를 무시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약한 존재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손에 쥐어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브루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때문에? 에디와 산드라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저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루스, 다시 말하지만 나 이혼하고 싶어. 지금 당장 와서 정리하자. 하지만 브루스는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성으로 몇 마디 잔소리를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에디와 산드라는 제가 결심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비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지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의 공허함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인생이라니. 참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삶이었군요.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의지할 사람도,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빠는 존경받는 분이고 마르타 이모는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두 분의 인격을 믿어요. 절대 선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에디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드라가 빠르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괜히 별일도 아닌 걸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때가 아니에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생각하라고요. 이혼 같은 건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고통스러웠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이건 훨씬 더 끔찍했어요.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운 건가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을 쏟아부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서서 저를 모욕한 남자를 옹호하고 있다니요. 제 얼굴에 드리운 분노를 본 에디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애쓰며 마치 고집센 아이에게 말하듯 지나치게 참을성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요. 속상하시겠죠. 하지만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엄마는 직업도 없고 세상과 단절된 지 오래됐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요? 산드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아빠 덕분에 편하게 살았잖아요. 일할 필요도 없었고 돈 걱정도 안 하셨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시는 거예요? 편하게 살았다고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망한 커리어를 가졌었지만 브루스의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머물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는 그들을 키우는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쯤엔 손주들을 돌봐야 했고요. 학교 등하교를 시키고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하루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6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뿐이었죠. 단 한 번도 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제 희생이 인정받고 감사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사랑이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편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무슨 호사인가요?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기미를 준비하는 게 무슨 특권인가요? 40년 동안 저는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도 콘서트를 간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겉으로만 꾸며진 하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녀들은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자신이 너무 심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는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마르타 이모를 돌보는 게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간호사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세요.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사셨잖아요. 이웃들이 엄마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 정말 원하세요. 수군거린다고요. 그들은 제가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에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이 일을 끝내요.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고요. 제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드라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엄마, 저도 마르타 이모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엄마가 아빠는 신경 안 쓰더라도 저를 생각해서라도 이모한테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아빠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브루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손에 전화기를 쥐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옳든 그르든 항상 제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가 또다시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평생 사랑하지 않았던 남자에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저를 그림자처럼 취급했던 남자에게 사과하라고요. 그는 마르타와 함께 세상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이 집안에 갇혀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전히 제가 고개를 숙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 제가 평생 사랑을 쏟아부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각자의 삶을 꾸린 순간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 되면서 집에 머물렀던 엄마를 무시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악한 존재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손에 쥐어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브루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에디와 산드라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저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루스, 다시 말하지만 나 이혼하고 싶어. 지금 당장 와서 정리하자. 하지만 브루스는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성으로 몇 마디 잔소리를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에디와 산드라는 제가 결심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비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지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의 공허함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인생이라니 참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삶이었군요.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의지할 사람도,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브루스에게 끌렸던 이유가 단순히 그의 야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매력, 열정, 그리고 겉으로 보였던 친절함 때문이었죠. 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 머릿속에서 이상적인 남편으로 만들어냈지만 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브루스가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면 제 부모님께서 그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도움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고 저를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그의 부모님을 돌보고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경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한 겁니다. 만약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면 마르타를 안전히 떠나고 저와 함께 인생을 나누었을 겁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책임감 따윈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탐욕스러웠습니다. 제 가족의 지원을 이용하고 저를 하인처럼 부리며 다른 여자들과 로맨스를 즐겼습니다. 그는 제가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사랑 때문에 침묵해왔습니다. 저는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져야 할까요? 수년 동안 브루스와 마르타는 그들의 관계를 숨기는 데 부주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휴가를 다니며 사랑을 과시했고 세상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루스가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 그들의 발자취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어디를 갔는지 모두 알아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산에서 스키를 탔고 올해 7월에는 섬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마르타가 암벽 등반에 도전하려다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르타가 다쳤을 때 브루스는 당황하며 그녀를 걱정하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 봅니다. 브루스가 마르타를 위로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고 사람들은 그들이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저 두 명의 불륜 남녀일 뿐이었죠.
브루스는 제가 그와 마르타의 친밀한 사진과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손에 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브루스는 존경받는 대학 교수였고 마르타는 유명한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불륜이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마르타를 놓을 수 없어.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브루스. 당신이 조금이라도 품이 있는 남자였다면 이런 상황에 얽히지 않았을 거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이혼은 협상 대상이 아니야. 제가 결연한 태도를 보이자 브루스는 재산 분할에 대해 협상하려 했습니다. 재산의 20%만이라도 나에게 남겨줄 수는 없겠어.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이혼은 끝났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날 거야. 그리고 당신과 마르타의 불륜에 대해서는 폭로하지 않겠지만 만약 나를 해치려는 행동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당신도 잘 알 거야. 브루스는 결과가 무엇일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칭찬과 명성을 누려왔고 대중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은 건들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브루스가 떠난 후 에디와 산드라가 곧바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욕심쟁이일 수 있나고요? 그들의 태도는 마치 제가 무언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를 아무것도 없이 내쫓으려고 하다니 엄마는 대체 뭘 한 거예요? 이 집, 이 모든 건 아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아빠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저는 그들의 의로운 분노가 우스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양심에 대해 얘기하고 싶니? 좋아. 그럼 물어보자. 너희 양심은 어디에 있니? 저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태어난 이후로 너희 아빠가 너희를 하루라도 돌본 적이 있니? 밥 한 끼라도 해준 적이 있니? 빨래를 해준 적이 있니? 학교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니? 그 모든 걸 한 사람은 나라.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이 나라고. 그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에디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빠와 마르타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지. 그래, 그들은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잔인함 위에 세워진 거야. 내가 양심이 없었다면 너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에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겨우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내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계속 핑계를 대며 낙태를 권했어.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왜 너희 아빠와 너희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는 이미 마르타와 함께할 결심을 했고 너 같은 부담은 원하지 않았던 거야. 이게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빠의 진짜 모습이야. 에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믿고 싶지 않겠지. 괜찮아.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지. 너희에게 중요한 건 돈뿐이잖아. 저는 손짓으로 그들을 내쫓으며 말했습니다. 가 더 이상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에디와 산드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디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엄마는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잖아요. 사업도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려고요? 산드라가 기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하진 않겠죠. 요즘 돈 때문에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제야 저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 너희도 내 아빠처럼 이기적이야.
똑같아. 그들이 저를 상처 입혔을 때 저는 이미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제 돈을 원한다니 꿈도 꾸지 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푼도 주기 전에 모든 돈을 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할 겁니다. 결국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한 후에야 에디와 산드라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도 책임감도 없었기에 제가 그들을 더 이상 관대하게 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즉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을 사고 제 스타일대로 꾸며 이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잠을 잤고 저녁 식사 메뉴를 고민하며 모두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잠어 남는 시간에는 옷을 샀거나 미용 관리를 받고 꽃꽂이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삶은 평온했고 부담이 없었습니다. 몇 킬로그램 살이 찌긴 했지만 제 에너지와 정신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습니다. 반면 브루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으며 면도조차 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마르타는 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후 몹시 화가 났는지 매일 브루스와의 로맨틱한 순간을 자랑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브루스와 함께 살 때는 제가 그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며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루스가 마르타와 함께하니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인해 마르타는 브루스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브루스는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차를 끓여주며 목욕을 돕고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마르타는 이런 보살핌을 받으며 기뻐했지만 평생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 브루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고력이었을 겁니다. 이 한 달 동안 브루스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꿈꿔왔던 여자, 마르타는 그가 상상했던 완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이상화했던 손에 닿지 않는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도 음식을 먹어야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며 화장을 하지 않으면 얼굴의 결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두꺼운 화장으로 감추었던 그녀의 피부는 이제 처지고 눈가의 주름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브루스를 위해 완벽하고 화려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는 마르타가 다른 여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집이 세고 브루스가 원하는 만큼의 존중이나 배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브루스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후회하며 저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죠.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행복한 멜로디를 흥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반면 브루스는 마르타의 오랜 회복 기간 동안 그녀를 돌봐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은 후 저는 여행 그룹에 등록해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르타의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브루스와의 관계를 가시하며 행복을 자랑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흔히 말하듯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브루스도 효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살았고 이제는 마르타를 위해 짐짝처럼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가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단순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발을 신는 것과 같아서 신어본 사람만이 그 신발이 잘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르타는 브루스와의 로맨틱한 순간들을 자주 게시했습니다. 과거 제가 브루스와 결혼했을 때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고 저만 그녀의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브루스와 이혼한 뒤에는 숨길 필요가 없었는지 그녀는 브루스와의 사랑을 대놓고 공개하며 모두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와 브루스를 축복하고 칭찬해 주길 바랐지만 세상은 그녀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축복하기보다는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와 저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우리의 결혼은 성공적인 결혼의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용히 이혼을 했고 브루스와 마르타가 너무 빨리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니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오랜 학계 생활 동안 적이 많았고 마르타 또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남들을 억누르며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오히려 그들의 적들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그들이 이혼 전에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과시하면 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났고 결국 그 증거들이 유출되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마르타는 사람들이 그녀와 브루스를 축복해 주길 바랐지만 상황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르타는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데비, 이거 당신 짓이죠. 당신이 이 모든 걸 퍼뜨린 거잖아요. 당신은 브루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질투나는 거야. 당신은 정말 뻔뻔하고 비열한 사람이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뻔뻔한 건 너야, 마르타. 너는 모든 선을 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자랑하려고 하잖아. 너와 브루스의 불륜이 스캔들인 걸 모르니?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거니? 마르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과 브루스의 평판을 망치려 한다고 확신하며 브루스를 시켜 이혼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같은 소리였고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루스와 마르타는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들의 과거와 불륜의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브루스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고 마르타의 과거 역시 드러나며 그녀의 인생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제가 상상했던 대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새로운 이야기에 또 다른 꼬리표로 얹혀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저를 향한 새로운 비난과 오해로 이어졌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결국 이 길은 제가 걸어야 할 여정일 뿐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방문한 뒤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후회의 그림자조차 제 마음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 해 동안의 여행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자유를 침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제 시간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와 도시를 떠돌며 매일 아침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만끽하며 눈을 떴습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겨울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기에 추위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제 마음은 이미 조용한 평화로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담한 카페 창가에 앉아 노르웨이 연어와를 맛보며 바다의 풍미를 헛것에서 음미했습니다. 제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오직 저와 창밖의 풍경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빛났습니다. 산드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죠. 엄마, 아빠가 병원에 계세요. 암 말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아서 한 번만 배워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뒤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며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 저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배신과 기만, 그리고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알았던 사랑은 이미 이런 배신들로 인해 오래전에 가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브루스와 마르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후회는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들의 짐을 제가 짊어질 의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계속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삶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을 되새기며 말이죠. 그동안 제 전화기는 여전히 브루스의 건강 악화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산드라의 초조한 메시지와 기타 연락들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흔들지도 않았고 쉽게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런 반응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에서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의 죽음은 제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제 여정에 어떤 무게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자신만의 빛을 찾았습니다. 전화기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공항 터미널의 분주한 군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사라졌고 모든 고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속도, 슬픔도 없는 삶, 오직 기쁨과 자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만이 남아있는 삶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종종 기억들이 밀려옵니다.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다시금 떠오르곤 하죠. 그 시절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눈에는 약간의 순진함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아망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평범한 제 얼굴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명한 가문의 딸들과 비교하면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타고난 빛나는 아우라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브루스가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운명이 던진 돌멩이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듯이 말이죠. 당시 그는 학계에서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매력적이고 총명하며 거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 존경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곁에 서고 싶다는 깊은 열망을 제 안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가족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었고 모든 학비는 장학금이나 가족의 희생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반면 브루스는 바다처럼 넓은 지식을 가진 재능 있는 학자였고 그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아망과 이상을 공유했지만 출신 배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타고난 명성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학문을 논하고 미래에 대해 꿈꾸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브루스의 관심은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바빠졌고 저와의 거리는 멀어졌으며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과의 타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데뷔라는 여성을 선택했습니다.